FDA가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부스트샷 접종 대상을 16세에서 17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확대했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부스트샷 접종 시 2차 접종 시보다 사망 위험률이 90%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시가 전국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제30대 뉴저지 한인회를 이끌어갈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많은 한인 주민들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러티시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뉴욕 주지사 경선에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대신 검찰총장 재임의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인이 차기 뉴욕시 교육부장으로 데이비드 뱅스를 지명했습니다. 4명의 USPS 직원이 배송 중인 신용카드를 빼돌려 명의 도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미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트샷의 접종 대상을 16세에서 17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현재까지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주어졌던 부스터샷 접종 자격이 화이자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넘은 16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대상이 확대됐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부스터샷 대상이 된 이 연령대의 미국 청소년들은 약 260만 명으로 부스터샷을 맞을 자격이 있는 성인 1억 4,100만 명보다는 적은 숫자입니다. FDA의 피터 막스 박사는 화이자의 코비드-19 백신은 16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고 1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부스터샷의 이점은 잠재적 위험보다 확실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막스 박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2차 접종을 마친 대부분의 성인과 청소년들의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최소한 6개월 전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한 번 더 투여하는 것은 이 연령대와 더 나이 든 사람들의 코비드-19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FDA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사용 긴급 허가 조치는 전염성이 더 강력한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부스터샷을 맞으라는 각국 보건당국의 압박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16세에서 17세를 상대로 승인된 코비드-19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50세 이상의 화이자 부스트샷 접종자는 2차까지만 접종한 사람보다 코로나19 사망 위험률이 90%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고 의학지로 꼽히는 미국의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NEJM은 어제 화이자의 부스터샷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접종자의 경우 2차까지 맞은 같은 나이대의 접종자들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률이 무려 9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스라엘 의료서비스 제공기관 클레리 보건서비스 연구진은 지난 7월 30일 화이자 부스터샷 첫 승인 이후 약 54일간 84만여 명의 50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부스터샷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그중 90%인 75만여 명이 연구 진행 도중 부스터샷을 접종받았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사망자는 부스터샷 미접종 그룹에서 137명이 나온 데에 반해
부스터샷 접종을 받은 그룹에서는 절반도 되지 않는 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50세 이상의 경우 부스터샷 접종 시 2차 접종만 한 경우보다 코로나19 사망 위험률이 90% 낮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같은 날 게재된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자들은 미접종자 대비 코로나19 감염률이 10분의 1로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 연구진은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초기인 7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스라엘 보건부에 등록된 정보를 모두 추출하여 총 470만여 명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화이자의 부스터샷을 맞은 그룹의 감염률은 미접종 그룹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40에서 59세의 경우 중증 발생률을 22배까지 감소시켰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18배 감소시킨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2차 접종만 마친 경우보다 화이자의 부스터샷까지 맞은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과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같은 날 앞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측은 자사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 시내 교통 정체로 인해 운전자가 낭비하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납니다. 뉴욕시 전체 경제적 손실액만 해도 83억 달러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INRIX는 전국의 주요 1,000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정체 및 이동성 경향을 분석하여 2021년 글로벌 트래픽 스코어카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운전자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뉴욕시 운전자들은 평균 102시간, 1,595달러의 손실을 입었는데 전국 평균이 1인당 36시간과 564달러를 낭비한 것과 비교하면 모두 3배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시카고의 낭비된 시간과 비용은 각각 104시간, 1,622달러로 뉴욕시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액은 뉴욕시가 83억 달러로 집계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뉴욕시가 전국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 뒤로는 2위인 시카고는 58억 달러, 3위 필라델피아 33억 달러, 4위는 보스턴 23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뉴욕에 위치한 도로 2개가 미국 내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10개 도로에 오르며 뉴욕의 교통체증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 5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이 1인당 교통체증으로 낭비되는 시간 148시간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파리, 브뤼셀, 모스크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미 전국에서 교통체증으로 낭비된 시간의 평균은 36시간으로 팬데믹 발발 직후인 작년 26시간보다 10시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발발 전인 2019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99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63시간 대폭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전면 시행되면서 전체적인 교통체증이 뚜렷이 감소한 것이라고 MBC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 대중교통 중심지의 직장 중 20%가 다운타운에 밀집되어 있어 그 구간에서의 교통체증이 특히 심각했는데 재택근무 수 증가로 교통체증이 완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투표가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뉴저지 한인회관과 리치필드, 포트리, 리틀페리, 에디슨 H마트 5개 지점에서 실시됐습니다. 각 투표소에서는 선관위 선거감독관과 양 후보 측 참관인들이 자리한 가운데 뉴저지 한인 주민들은 각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20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한인회장 선거인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투표 참관인들에 의하면 오전 10시 30분 기준 포트리 H마트에선 120여 명, 리치필드 60여 명, 한인회관에선 100여 명가량 투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자녀를 등교시키는 등 바쁜 아침 일과를 마치고 쇼핑을 나온 여성 유권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30분 한인회관에서는 160여 명, 리치필드 180여 명, 포트리 227여 명으로 그 시각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에디슨 H마트의 경우 50여 명가량으로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늦은 오후로 들어서면서 각 투표소마다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저녁 5시 이후부터 저녁 장을 보거나 퇴근하는 주민들이 투표소로 향하면서 다시금 투표율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 30분 전인 오후 7시 30분 기준 총 투표 인원은 한인회관 400명, 포트리 H마트 800명, 리치필드 524명, 리틀페리 194명, 에디슨 100명으로 총 20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개표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함 이 뉴저지 한인회관에 도착하는 대로 선관위와 각 후보 측 개표 참관인들이 동석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아직 한창 진행 중입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기호 1번 김일선 후보와 기호 2번 이창원 후보도 오늘 오전 한인회관에서 각자의 한 표를 행사한 가운데 기호 2번 이창원 후보는 그간 함께 뛰어든 선거 캠프에 감사하며 그간의 노력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투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3주 됐네요. 제 팀이, 제 캠프가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 감사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나 늘 생각해요, 요즘엔요.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발로 뛰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긍정적입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력해 왔으니까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의 승자가 누가 될지 동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오늘 뉴욕시 브루클린 출신의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사총장이 성명을 통해 뉴욕 주지사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미 역사상 첫 번째 흑인 여성 주지사 배출에 대한 기대는 무산됐지만 검찰총장직 재선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실시되는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던 레티시아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돌연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하며 주지사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레티시아 제임스 검찰총장은 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현재 많은 중요한 사건들과 조사들이 진행 중이고 이 업무들을 먼저 마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주지사 선거는 포기하지만 뉴욕 시민 유권자들이 나에게 허락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 검찰총장직 재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몰락 과정에서 결정타를 날렸던 인물로 지난 10월 쿠오모 전 주지사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 하루 만에 뉴욕주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때문에 경선은 쿠오모 전 주지사의 자녀 임기를 물려받은 캐시 호컬 현 주지사와 제임스 총장의 흑백 여성 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었으며 만약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시 미 역사상 첫 번째 흑인 여성 주지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벌인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발표한 이번 경선 포기 선언은 유권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흑인 유권자와 진보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었으나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호컬 주지사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두에서는 밀려 매번 지지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에나 컬리지가 가장 최근 집계한 뉴욕 주지사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제임스 총장은 캐시 호컬 주지사에 약 18%포인트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7.1%, 주마니 윌리엄스 시 공익 옹호관이 6.7%로 그 뒤를 이어오고 있지만 역시 캐시 호컬 주지사가 유권자의 지지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인이 내달 1일 취임하기에 앞서 오늘 데이비드 뱅크스를 뉴욕시 교육부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뱅크스는 교육부의 개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인은 데이비드 뱅크스를 차기 뉴욕시 교육부장으로 소개했습니다. 해당 발표는 데이비드 뱅크스의 출신지인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에서 열렸습니다. 아담스 당선인은 지난 8년간 브롱스에 위치한 이글 아카데미의 설립자이자 초대 교장인 데이비드 뱅크스와 교육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뱅크스 차기 뉴욕시 교육부장은 이번 연설에서 전체 뉴욕시 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We are getting ready to not just play around with this. We're going to turn over the tables.
There needs to be a transformation, and it will start at the top. We will turn the tables over. 또한 그는 인종에 따른 학업 수행도 차이를 언급하며 교육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spend $38 billion every year in this system, and 65% of black and brown children never achieve proficiency. That's a betrayal. And we ought to be outraged by that. And we need to lean into that. You can get those results if you never had a Department of Education. 그리고 에릭 아담스 당선인은 어떤 직업이 이번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사익을 추구하는 교육자들을 지적했습니다. Every job that educate, protect, care for children will be safe. Be clear on what I said. If you're there because you enjoy going to conferences, if you're there because you're using taxpayers' dollars to extend your educational criteria to pad your resume, if you're there for anything other than educating our children, then you should be concerned.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데이비드 뱅크스가 교육부장이 되는 것은 차기 뉴욕시 정부의 행운이라고 언급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4명의 미 연방 우정국 직원들이 배달되고 있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빼돌려 총 75만 불 가치의 명품 제품들을 사는데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명의 용의자들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했다는 명의도용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범행 주도자 마이클 리처스를 포함한 용의자 4명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맨해튼 형사법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뉴욕의 브루클린, 맨해튼, 그리고 버지니아 일대에서 총 1,000개가 넘는 신용카드를 배송 중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훔친 신용카드로 얼마나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의 고가의 제품들을 구입했으며 총 피해 금액은 무려 75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신용카드가 제대로 신청자에게 배송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회사들의 신고가 같은 유형으로 여러 차례 이어지자 해당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범행이 정교하다고 평가하며 단 한 명의 인력만 있어도 잠재적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쉽게 훔칠 수 있으며 이 개인정보를 사용해 신용카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참석한 피고들은 무죄를 주장했으며 법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없더라도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뉴욕시 선거 투표권 부여가 이르면 이번 달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시 의회는 본회의에서 합법 거주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등 합법 거주 비시민권자들도 뉴욕시장 선거, 공익 옹호관 선거, 감사원장 선거, 보로장 선거, 시의원 선거 등 시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적어도 80만 명 이상에게 투표권이 부여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표권 확대는 뉴욕주가 결정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 뜻을 밝혀오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지난 23일 해당 주장을 철회하면서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웹사이트를 통한 각종 업무 예약을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받았으나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매일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을 일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차량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온라인 업무 사이트를 통해 신규 차량 등록, 면허증 분실 및 갱신, 차량 등록증 업무, 주소 변경, 차량 타이틀 등록과 이전, 운전 기록과 특별 번호판 발급 등의 각종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리얼 아이디 발급, 인허가 업무, 비운전자 면허증 발급, 상용 차량 허가와 갱신 등은
이용자가 사전에 예약을 하고 직접 주 전역에 있는 39개 차량국 사무소를 방문해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년 만에 최저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직전주 22만 7천 건보다 4만 3천 건 감소한 18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5천 건을 크게 하회한 수치로 1969년 9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미국 고용시장이 지난해 코로나19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계속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만 8천 건 증가한 195만 건으로 역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4주 평균도 직전주 24만 건에서 21만 8,75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 사태 초반인 지난해 3월 초 21만 5,250건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내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의 임금 인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지난달 229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들의 내년 평균 임금 인상률은 3.9%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또 기업들이 임금 수준 상중 하위 모두에서 임금을 올리겠다고 답한 만큼 인상 범위도 상당히 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심각한 구인난까지 겹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구인난은 기존 직원보다 새로 뽑힌 직원의 급여를 더 높이는 현상도 초래했습니다. 또 시간당 평균 임금은 계속 오름세이며 물가 상승분을 맞추기 위해 임금 등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다시 물가 인상을 자극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